2010년 어느 날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이삿짐을 옮기고 여러 가지 정리를 끝낸 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방이 넓고 월세도 저렴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방은 조금 습기가 찬 듯했지만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는 시기여서 그러려니 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언가 벽을 긁는 소리 같았다. 고양이나 쥐일 거라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벽 너머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렸다. 며칠 후 친구가 놀러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던 우리는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친구도 그 소리를 듣고 여기 쥐가 사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와 거실에서 함께 잠들었다.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나는 빌라 관리인에게 찾아가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관리인은 약간 지친 표정으로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점차 소리는 더 자주 더 크게 들려왔다. 불안감에 가득 차 잠을 설친 어느 날 나는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다. 오래된 빌라에 사느냐는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귓속말로 이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빌라라고 불러 라고 말했다. 처음 듣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이어서 20년 전 그 빌라에서 벌어진 사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떤 젊은 여자가 그 빌라에서 살다가 실종되었고 몇 주 뒤 그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살해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이상한 소리나 핏자국이 발견되곤 했다는 것이다. 이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경멸할 수 없는 공포감에 빠졌다. 이제는 그 소리가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결코 환청이 아니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다. 벽이 붉은 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며 조금씩 다가갔다.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를 되뇌었다. 이상할 정도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벽지를 긁어내는 듯한 생생한 손길을 느꼈다. 나는 소리쳤고 온몸에 닭살이 서며 뒷걸음질 쳤다. 그 일 뒤 나는 빌라를 뛰쳐나와 근처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정리하고 이사를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 혹은 신경이 예민한 탓이라 치부될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경험은 나에게 의문으로 남아있고 그 빌라를 지나칠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그 빌라를 중심으로 또 다른 실종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그곳을 피했지만 용감하면서도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니 그저 소름이 끼칠 뿐이었다. 그 빌라는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야심한 밤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희미한 빛 아래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다고 한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저 그곳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여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을 빌려 일주일간 혼자 지내기로 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나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재충전하고 싶었다. 그 집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곳으로 주변에 숲이 울창하고 작은 호수가 있어 아름다워 보였다. 첫날 나는 짐을 풀고 집 주위를 산책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호수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창밖으로 바람소리와 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고요한 밤 잠에 들기 전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느낌이 돌변했다. 희미하게 깨어나니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분명히 숲에서 나는 소리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으나 보이는 건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마치 사람이 휘청이는 듯한 발소리가 집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눕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위 마을에 나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어제의 일을 잠시 잊으려고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별다른 일이 없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중 나는 이곳에 오래 거주한 노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을 얼핏 듣고는 잠시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그 집 말이여.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조금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몇 년 전 어떤 남자가 거기서 실종되었다고 하지. 그 후로도 간혹가다 기묘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겁내지 말고 그냥 잘 지내다 가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어젯밤에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다. 이틀째 밤도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무서워서 더는 그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일주일을 마치지 못하고 계획보다 일찍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런 이상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문득 호수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사람의 실루엣이 스치는 것을 봤다. 그것은 있지만 안 보이는 것 같은 존재, 내 상상 속의 그림자였을 것이다.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 이후 그 집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평생 혼자 있는 순간을 주의하게 만들었다. 결국 시골에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다음에 이런 할 일이 생기면 나는 건널 수 없는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감 있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긴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민수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직장에서 돌아와 텅 빈 방에 불을 켰을 때 딱히 반겨줄 사람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잠으로 잊어가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벼룩시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 민수는 몇 가지 물건을 흥미롭게 구경하던 중 유난히 낡고 더러워 보이는 붉은색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그 일기장의 표지에는 어떤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는 그 일기장을 몇 푼 되지 않는 가격에 구매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기록처럼 보였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줄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일상을 적어 내려간 듯 보였지만 어느덧 글은 점점 알아볼 수 없게 흐려지거나 번져 있었고 가끔은 글자 사이사이에 붉은 잉크인지 피인지 모를 흔적들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나갔다. 그러던 중 그는 마지막 부분의 날짜가 이상하게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는데 분명 민수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고 그가 매일 했던 사소한 행동들과 그날의 대화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민수는 매일 밤 그 일기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그는 자신이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 새로운 글씨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하루를 몰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상한 현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장난이거나 민수가 피곤해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공포감은 커져만 갔다. 일기장 속의 글씨는 점점 더 무서운 내용으로 변해갔고 조심해, 그가 오고 있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민수는 그 일기장을 집에 두고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그는 일기장을 되돌려놓기 위해 처음 벼룩시장이 열렸던 곳으로 다시 가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모든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다. 벼룩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후로 민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의 아파트방 안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심지어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들렸다. 그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야 마음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래도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갑자기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천천히 침대 아래를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침대 밑에는 그가 잃어버렸던 일기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기이하게도 자신의 얼굴과 똑같은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민수가 소리치려는 순간 그 존재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일기장은 아파트의 낡은 한 구석에서 다시 발견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 민수는 그 일기장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을 잊을 수 없었다. 이제 너의 차례야. 조심해. 그가 돌아오고 있어. 민수는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 일기 속 이야기처럼 아직도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민수가 직접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오래된 붉은 일기장의 공포가 언제 다시 누군가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경고와 함께 끝이 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 속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와 낡은 일기장이 일으킨 미묘한 공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로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주위에 낡고 잊혀진 물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